주간 K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K리그2 경기는 있었지만 주간 대표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경기가 있었죠. 숨만 쉬어도 욕을 얻어먹는 바로 박용우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클린스만호 체제에서도 욕을 계속 먹었고 현재도 욕을 계속 먹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저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용우 선수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박용우 선수는 앵커형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보통 홀딩형이 많습니다. 이 앵커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앵커형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 상대의 길목, 상대 패스 길목을 예측을 해서 수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좌우 전환 패스를 잘 하고 그리고 길게 깊이 찔러주는 패스에 능하죠. 하지만 많이 움직여서 연계하는 패스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 수비라고 해서 세팅되어 움직이는 수비에는 되게 강력한 스타일이지만 탈압박 능력이 아예 없고 그리고 압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적고 피드가 느린 편이죠. 그래서 박용우 선수를 기용을 하려면 많이 뛰는 미드필드 파트너, 그러니까 뭐 들테면 요번처럼 카스트로프나 황인범 같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김봉수나 서진수 같은 스타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커버링이 좋은 중앙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김민재 같은 선수가 제일 좋죠. 아니면 정승현 같은 선수나. 그리고 이 선수는 포백 포메이션에 3미드 필드를 포진한 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일단 투미드 상태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한 앵커형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공격 전환할 때 이 선수는 볼을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로 전환할 때는 압박을 시작으로 위치를 세팅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비에 이 약속이 돼서 수비를 해야지만 수비를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정리하면 어떤 얘기냐면 박용우가 세팅이 되어야 수비를 잘하고 볼이 모여야 축구를 잘할 수 있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건 박용우가 가진 스타일이 강팀에 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를 기용한 의도에 대해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3백 포메이션이죠. 그러면 일단 박용우는 여기서 안 맞습니다. 그리고 투미드 포메이션이죠. 안 맞습니다. 이 3-4-3을 쓰는 와중에 박용우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배준호와 이강인이 중앙 지향적으로 그리고 미드필드 지향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고 이명재와 김문환이 와이드로 벌려서서 뛸 수 있는 윙백이라는 부분에 홍명보 감독은 세팅을 했을 겁니다. 오영규가 볼을 거머쥐고 배준호가 그걸 통해서 배준호나 이강인이 움직여주면서 일종의 3미드, 4미드 형태가 되고 여기에 활동량이 좋은 카스트로프가 여기저기 그리고 박용우가 메울 수 없는 범위를 커버하면서 한다면 박용우가 갖고 있는 볼을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나 볼을 찔러넣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혹여 박용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김민재 같은 스타일이 좌우로 볼을 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프를 같이 기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량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용우가 갖고 있는 활동량이 적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카스트로프는 다른 것보다 공을 갖고 전진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이 선수는 일단 되도록이면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필드 전역을 압박하는 활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용우와 함께 기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카스트로프는 박용우에 비해서는 섬세하지 못한 패스를 갖고 있습니다. 짧게 전진해서 연계하는 거나 본인이 볼을 갖고 들어가면서 본인한테 땡겨놓고 공간에 넣어주는 패스는 잘할 수 있지만 섬세하게 강도를 조정해서 공을 여러 번 순환시켜야 되는 패스는 이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진력에 비해서 터치가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볼 터치가 일단 되게 공격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볼이 좀 튀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비할 때 위치를 굉장히 자주 벗어나는 적극성입니다. 이 부분은 김민재 선수의 초기형과 좀 비슷하죠. 이거를
제가 작전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5번이 박용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수비를 하는 상황이 되면 앵커맨들은, 보통 우리가 홀딩형이라고 부르는 미드필더들은 상대가 목전에 와 있을 때, 보통 홀딩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보통 상대를 좀 강하게 압박해서 수비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제일 잘했던 선수가 정우영 같은 스타일, 혹은 한국영 같은 스타일이 홀딩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앵커의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이거를 포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라볼피아나라고 계속 우리가 지금 노이로제 같이 듣는 말, 이 라볼피아나 형태의 수비를 앵커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5백을 만들어서 일단 이 블록 라인을 만드는데 더 애를 쓰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수비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중앙 위치의 숫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보통 다른 센터백들의 압박을 유도해서 이 선수가 더 뒤쪽에서 볼을 자른다든가, 혹은 이 선수가 이 라인 컨트롤을 유지해서 상대의 공격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수비 스타일을 갖고 있죠. 이거를 3백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사이드에 보통 풀백이 가고 이 사이드로 스토퍼, 그러니까 오른쪽의 측면 스토퍼가 커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센터백들이 커버를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 공간이 비잖아요. 이때 이 센터백 공간을 메움으로써 중앙에 어느 정도 숫자를 확보하고 중앙에 슈팅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 앵커맨의 스타일입니다. 박용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 우리가 특히 멕시코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본래 3백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5백을 형성하는 건데, 이 5번 박용우가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같이 뛰어야 되는 카스트로프까지 더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주저앉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5백이 내려왔을 때에 대한 수비 약속이 좀 잘 돼 있지 않았고, 전방에 압박할 때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박용우가 여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작전판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 경기 멕시코의 포진이 4-3-3 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쪽 윙백들은 굉장히 잦은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미드필드 숫자가, 원래는 홍명보 감독의 의도는 미드필드 숫자가 어디 가서든 우위를 하게 만드는 보관을 유도를 했을 겁니다. 특히 사이드 수비로 처하게 되는 상황에 만약에 사이드에서 볼을 잡는다면 윙백이 내려오고 커버 가고, 그리고 거기에 숫자적인 도움을 주는 식의 전술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멕시코의 양쪽 윙백들이 공을 잡으면 엄청나게 박스 안으로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점이죠. 왜냐면 상식적입니다. 일단 5백으로 내려섰기 때문에 어차피 깊이 가서 크로스를 시도하기에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가 멕시코의 입장에서 공격이 볼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비와 맞닥뜨려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주저앉은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크로스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 센터포워드와 센터백들끼리의 1대1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라울 히메네즈가 김민재와의 경합을 통해서 골을 굉장히 멋있게 넣었죠. 애초에 수비적인 구상은 여기 윙의 이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를 담당하는 이강인과 배준호 이만큼 내려놓고 미드필드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비를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한쪽이 압박을 나가게, 듯하면 박용우 쪽이 압박을 나가게 되면 카스트로프가 땡겨서 중앙에 숫자를 확보하고, 카스트로퍼가 딸려 나가게 되면 박용우가 들어와서 숫자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식의 수비를 택했겠죠. 문제는 1차 압박이 안 됐습니다. 상대를 전방에서 누를 때 일단 김민재, 이강인, 오현규, 배준호가 일단 자기네들끼리의 전방 압박에 혼선이 있었고, 여기서 1차 압박이 되지 않으니까 카스트로프와 박용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싸움에서 3대2 상황이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스트로프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스타일이지만 박용우는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나가게 되면 여기 이 패스길이 빠졌을 때 이거 본인이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박용우는 가급적이면 확실한 상황이 되고 본인이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본인이 일단은 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들건들 수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미드 상태가 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박용우는 들테면 여기서 미드필더 하나를 붙여놨다라고 해볼게요. 미드필더 하나를 붙여놨으면 이게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박용우가 이쪽에 붙어서 다른 미드필더들의 가운데 쪽 패스를 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 미드필더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은 다른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갈 수 있는 이 사이길을 예측해서 여기서 볼을 잡아내는 이런 수비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구상을 해서 썼던 3-4-3 포메이션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명보 감독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선수 배준호와 이강인이 미드필더처럼 들어오고 이명재와 김문환을 통한 공간 싸움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애초에 구상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드필더가 들어오고, 그리고 김문환과 이명재가 와이드하게 서준다고 그러면 일단 간격은 완성이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선수가 볼을 가지면 깊숙이 전진하는 타입이고, 이 두 선수가 볼을 갖고 전진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패스를 먼저 찔러 넣는 타입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뛰어들 수 있는 오현규에게는 좋은 타입이 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플레이가 저지가 되었을 때 홍명보 감독이 생각할 수 있는 와이드한 전방 압박이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친 전방 압박을 실행한다는 전제에 이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숫자상 우위를 만들어주겠다는 보관인데, 중요한 건 멕시코가 그걸 알고 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여줘야 될 배준호 같은 선수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사이드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 오현규 같은 선수들만큼 땡겨지게 되니까 이 타이밍이 다 한 발짝씩 늦어지면 안쪽으로 미드필더한테 골이 순환이 되는 순간 이 미드필더 둘은 이지선다에 걸리게 돼요. 무조건 이 두 선수는 이 미드필더를 지나서 서 있으려고 할 거고, 이 선수는, 이 8번 선수는 이 미드필더들을 건너서 패스를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측면을 통해서 주든 아니면 이 선수들을 그냥 사이를 건너서 주든 이런 식의 패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카스트로프는 요거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요걸 다 압박하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박용우는 여기서 최선의 선택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다 따라가면 수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박용우는 더 안 뛰는 것처럼 느껴지고 카스트로프는 더 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카스트로프가 전반전이 끝나고 빠졌잖아요. 만약에 이 수비의 중심에 카스트로프가 전열을 지키고 박용우랑 이렇게 투 홀딩으로 있었으면 아마 카스트로프를 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카스트로프가 볼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간을 비우고 압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차 압박이 계속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1차 압박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카스트로프는 여기서 패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 선수는 이제 이 수비를 하려면 여기까지 따라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공간에서 5대4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박용우가 수비를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이 돼야 할 수 있는 수비수인데 그 세팅이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규를 넣어서 이 5대5, 1대1 세팅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박용우가 여기에서 더더욱이 본인이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박용우가 미스를 하는 상황은 보통 멕시코가 전방 압박이 계속 좋아서 그것을 이 수비진 전원이 빌드업을 풀어내지 못했을 때, 박용우한테 볼이 갔을 때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투미들인 상황에 이거를 타개하려고 이 미드필드 성향에 있는 두 선수를 붙였지만, 이 두 선수들 간의 간격도 벌어지면서 박용우가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의 보관처럼 박용우를 이렇게 중심 플레이 메이커로 기용을 해서 플레이를 전개시킨다라는 보관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박용우는 절대 투미들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3백을 쓰려면, 만약에 3백을 쓴다 그러면 박용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써야 됩니다. 차라리 압박이 좀 취약하고 압박이 좀 덜하고 본인이 좀 위치를 볼을 잡고 여기서 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맡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 본인이 새가슴성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박용우에게만 맞춰줄 수 없는 게 대표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우가 앞으로 쳐야 할 경기가, 그리고 대표팀이 앞으로 쳐야 할 경기가 주도하는 경기보다 주도 당하는 경기가 많을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경기 10월의 A매치
브라질이랑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파라과이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브라질 말도 안 되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하락세라고 해도 그 하락세인 브라질 대표팀이 벤투호 때 첫 경기 3대0 났고 두 번째 경기 5대1 났고 그리고 마지막 월드컵 16강전에서 4대1이 났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브라질이 갖고 있는 1대1 평균 능력치는 우리보다 위라고 봐야 되는 게 정설이죠. 그리고 파라과이 한때 좀 남미 축구계에서 좀 밀려나 있었지만 다시 그 수비력을 보강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상대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93년생이면 33입니다. 33? 32이죠.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고 내년에 한 살을 더 먹겠죠.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 같은 스타일을 원한다면 지금은 박용우 선수를 더 이상 쓰는 것보다 대체할 선수를 지금이라도 찾는 게 그리고 찾아서 대표팀에 적응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박용우라는 선수가 능력이 없는 선수라기보다는 현재 대표팀에서 본인이 경기력이 떨어져도 곤조를 갖고 그냥 일단 좀 강한 정신력으로 계속 자신의 스타일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변화시켜서 대표팀에 적응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본인이 비판을 받으면 멘탈이 터지는 게 계속 보여요. 그게 아시안컵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대표팀 때도 그랬고 홍명보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선수를 위해서라도 대표팀에 기용하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무엇보다 지금 대표팀의 1옵션은 사실 이 자리는 백승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백승호, 김진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1차적인 압박, 그리고 미국전에서 보여줬던 1차적인 전방 압박, 통한 공격 전환, 그리고 간격 유지를 이용한 수비 능력까지 지금은 박용우보다는 백승호 쪽이 더 능력이 좋았지만 수비적인 1대1 수비적인 그리고 수비 간격적인 능력치만 보자면 백승호보다 박용우가 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대표팀에 있을 때 경기력적으로 가진 포텐셜보다 가진 팀 안에서 경기적인 내용이 더 좋았던 선수만 보자면 백승호가 더 높았고 그리고 백승호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찌됐건 간에 홍명보 감독의 의도상 박용우가 대표팀의 한 축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박용우가 본인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을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저희가 그 전에 올려드린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내용을 거론했던 그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대표팀은 세팅되어야 오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대표팀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국가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우 선수가 가진 능력치가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박용우 선수의 문제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박용우 선수가 지금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상황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뭘 조금만 해도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찌됐건 간에 전술적인 능력치 이외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는 멘탈적인 문제 이 멘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홍명보 감독도 더 이상 박용우 선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할 선수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박용우 선수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본인이 월드컵에 가고 싶다면 본인이 세팅되어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그 세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이 여론이 뒤집히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선수 김영권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김영권 선수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 해 3월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월드컵 출정하기 전까지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때 잘하면서 갑자기 베르통 권이 됐죠. 그리고 그 4년 이후의 월드컵까지 김영권 선수가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을 받았죠. 근데 박용우 선수가 지금 욕을 먹고 계속 팬들이 나가라 조금만 뭘 해도 더 이상 그 이상의 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박용우 선수에게서 팬들이 지금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플레이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본인이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팬들이 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가 2018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 1년 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느껴요. 팀이 잘해도 욕할 거리를 찾고요. 팀이 못하면 더 욕합니다. 물론 문제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 있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처신이나 그리고 계속된 실언이 나오면서 대표팀에 대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할 이유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홍명보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홍명보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속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나 협회나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박용호 선수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계는 팬들이 납득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팀이 2018년, 2014년 당시에 팬들이 나를 욕해, 한국 축구가 나를 버렸어라는 상황을 더 이상 축구인들이 겪고 싶지 않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현직에 있는 축구인과 대화를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축구인들은 팬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축구인들은 팬들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 실력으로서가 납득이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 번은 명확한 사과를 하고,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정말 이 대표팀에 대해서 팬들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경기력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협회 똑같습니다. 박용호 선수 똑같습니다.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머지 선수, 더 노력하고 있고 지금 되게 월드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홍명보 감독 본인의 노력까지 폄하받고 비판받게 될 겁니다. 박용호 선수의 한계점을 이용해서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 정말 저는 하기 싫거든요. 안 하고 싶고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저도 한국 축구 팬이기 때문입니다. 아쉽습니다. 경기는 진짜 잘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첫 경기 미국과의 경기, 미국도 약한 팀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했고, 멕시코 뭐 두말할 거 없었습니다. 전방 압박 굉장히 좋았고, 우리 대표팀을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도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서 수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같은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전에서는 잘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주의 움직임을 통한 오영규 선수의 골이 있었고, 지속적인 크로스 시도를 통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었잖아요.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팬들의 변화를 바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당사자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사과가, 그리고 지속적인 어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잘한 두 경기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감독을 바꾸자고 하지만 감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바꿨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이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팬들은 이 팀이 잘 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겁니다. 대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팬들이 아닌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팀의 명단을 안 다뤘던 이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김정우 PD님이 대표팀 피곤하다, 대표팀 명단 다루는 거 별로 재미도 없고 피곤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른 채널들이 많이 다루는데 왜 다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은 이 부분이 좀 고집과 그리고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이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좀 축구 얘기, 특히 대표팀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저희도 내년 월드컵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저희도 좀 특수 좀 누리고, 저희도 좀 축구 덕 좀 보고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대전 얘기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대전이 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는지. 대전이 조금 안 좋죠. 대전이 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리그 1위 할 때는 전 대전 하나 시티즌이 좀 우승 근처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5위까지 떨어지게 생겼어요. 다음 주 주간 K리그는 왜 황선홍 체제 대전이 멈칫하기 시작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 K리그 그리고 주간 대표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